26년 만에 터진 고용 쇼크, 무려 1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무너지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던 그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했는데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신윤선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고용 쇼크라 불리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건설업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수많은 연관 산업을 움직이는 엔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업이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IMF 외환위기 때조차 3년 연속이 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 기록을 넘어 전례 없는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단순히 아파트 분양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 운송, 인테리어, 나아가 지역 상권까지 줄줄이 무너집니다. 일터가 사라지고 가게 소득이 줄며 소비도 위축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 업계나 기업만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직장, 아들의 미래, 부모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직결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원인을 분석하며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말씀드릴 겁니다. 시작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건설 경기 현황 정리. 방금 말씀드린 고용 쇼크, 그리고 건설 투자 감소가 어느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줄었다라는 말로는 이 흐름의 심각성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설 투자 추이를 보면 2020년까지만 해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1년부터 다시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마이너스 0.2%, 2022년 마이너스 3.5%, 2023년 마이너스 0.5%, 그리고 2024년 마이너스 3.3%. 이렇게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감소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길어야 3년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일자리도 단순히 숫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고용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별 편차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다양한 산업이 분산돼 있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지방은 건설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일자리 감소와 소득 위축이 곧바로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건설 경기 현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이 현황을 이해해야 다음 단계, 즉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짚을 수 있습니다. 2. 위기 원인 3대 요인. 그렇다면 이런 건설 경기 침체와 고용 쇼크는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집이 잘 안 팔려서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비 급등입니다. 지난 5년간 철근, 시멘트 같은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올해 4월 기준 131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30% 이상 원가가 상승한 셈인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오르다 내려가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이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점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고금리 부담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건설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낮은 금리 덕분에 차입을 통해 버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차입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물가 압력으로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셋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경색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세우려면 수천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PF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권이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니 대출을 꺼리고 결국 착공이 중단되거나 신규 프로젝트 자체가 실종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즉 공사비 상승, 고금리, PF 경색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건설 산업은 2중, 3중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3. 일자리 쇼크의 실체. 이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 바로 일자리 쇼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 일자리가 14만 6천 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들이, 또 우리의 이웃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은 우리 사회 고용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 기술을 가진 기능직,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멈추면서 이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현장이 열릴까? 라는 불안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격은 개인을 넘어 가게 전체에 파급됩니다. 가장의 일자리가 끊기면 생활비는 물론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까지 위협받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의 말처럼 일당이 없어지면 바로 밥상이 흔들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계 충격이 모이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상권과 내수 경기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고용 감소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MF 당시에는 위기가 지나가면서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지금은 고금리, 공사비, PF 경색이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 장기화 조짐이 뚜렷합니다. 단순히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일자리 쇼크는 단순한 실업 증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파장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연관 산업의 연쇄 타격. 건설 현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연관 산업 전반입니다. 건설업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사 현장 뒤에는 철강, 시멘트, 유리, 운송, 인테리어, 심지어 주변 식당까지 수많은 산업과 자영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꺼지면 도미노처럼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이 올라가려면 철근, 시멘트, 창호자재, 유리, 타일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이 멈추면 철강업체는 주문이 줄고 시멘트 공장은 가동률이 떨어지며 유리 생산 라인은 멈춰섭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부터 중소협력업체까지 줄줄이 매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공사가 줄면 운송업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 기사들의 일이 줄고 물동량이 줄면서 항만물류 업체까지 연결됩니다. 단순히 건설 현장만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물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심지어 현장 근처의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이 활발하면 근처 식당과 편의점, 철물점이 덩달아 활기를 띠지만 공사가 끊기면 이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급감합니다. 나사 하나 팔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주변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 건설업은 단순히 집을 짓는 산업이 아니라 수많은 산업을 움직이는 연결고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현장이 무너지면 연관 산업 전체가 동반 침체로 빠지고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이 크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고용 쇼크를 단순히 건설 분야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절벽과 미래 세대 충격. 건설 경기 침체가 단순히 현재의 고용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택 공급 절벽 때문입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신규 착공이 줄어들면 몇 년 뒤 시장에 나올 아파트와 빌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이 덜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급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른바 주거 사다리의 첫 단추가 끊어진 셈이죠. 빌라 공급이 줄어들면 서민과 청년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가 줄어들고 결국 아파트 수요로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고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며 공동화가 가속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집값이 하늘을 찌르고 지방은 빈집이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미래 세대의 꿈과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맞벌이를 하고 월급을 모아도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 세대 갈등과 사회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히 산업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 절벽이 장기화된다면 그 파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고 오래 남을 것입니다. 6. 수도권 vs 지방의 격차 확대. 건설 경기 침체의 충격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지방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경제는 건설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제조업, 서비스업, IT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분산돼 있어 위기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지방은 주력 산업 중 상당 부분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대형 공사 하나가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착공이 시작되면 수백 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업체, 현장 주변의 식당과 숙박업소까지 활기를 띱니다. 그런데 공사가 멈추면 이 모든 흐름이 동시에 끊어지면서 지역 상권 전체가 순식간에 침체로 빠져듭니다. 반면 수도권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어 충격이 분산됩니다. 또한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꾸준해 공급이 줄어도 가격 상승으로 일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결국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집값 상승 투자 수익이라는 흐름이 이어지지만 지방은 공사 중단 일자리 상실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지방의 젊은 층은 일자리와 주거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 격차를 방치한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7. 우리 삶과 노후에 미치는 영향. 건설 경기 침체와 고용 쇼크는 단순히 산업지표의 악화가 아닙니다. 결국 그 파장은 우리 가계의 살림살이와 노후 준비로 직결됩니다. 먼저 가계 재정입니다. 건설업은 200만 명 가까운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가족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곧바로 가계 수입이 줄어듭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자녀 교육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월급이 줄어든다면 가계는 순식간에 적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역 상권과 내수 경제 전반도 위축됩니다. 둘째는 노후 준비의 불안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건설업이나 연관 산업에서 소득을 얻어 노후 자금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고 소득이 줄면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도 크게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특성상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 연금 납입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 약화됩니다. 셋째는 자녀 세대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건설업은 기술직 기능직을 포함해 젊은 층의 고용을 흡수하는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착공이 줄고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노후 불안, 자녀 세대는 주거 불안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라 우리 가계와 노후,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흔드는 생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경제 뉴스 한 줄로만 보지 않고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경기 사이클을 개인이 바꾸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대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가계 재정을 투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단순히 세 줄로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위기 대응력이 달라집니다. 월급, 연금, 임대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처럼 반드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적어보면 가계의 현재 상태가 한눈에 보입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심각한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클수록 현금 유동성은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 됩니다. 소비를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보에 귀 기울이고 대비책을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설 경기 침체는 주택시장, 일자리, 내수 경기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정책 변화, 금리 흐름, 고용 지표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26년 전 IMF의 한파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위기를 남의 일로 보지 말고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